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인간 중심 4차 산업혁명 논의에 대해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그리고 특히 독일의 노동 4.0 논의를 초점을 맞춰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노동 4.0과 관련해서요. 이 독일의 미래의 경쟁력에 대한 그 위기감에서 사실은 시작된 게 인더스트리 4.0입니다.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패러다임에 대한 담론으로까지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담론으로까지 이제 이어졌는데 우리나라에도 당시에 굉장히 인기를 얻었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독일의 이 인더스트리 4.0을 우리가 분석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게 독일 정부는 이 산업 4.0 논의를 그냥 단순히 뭐 첨단 기술 개발이나 국가 경쟁력 강화나 뭐 제조업 강국의 명성을 되찾는다든지 이런 그 표면적인 어떤 슬로건이 아니고 과학기술의 혁명적인 전환이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전환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노동 현실의 변화 그리고 그 때문에 생기는 인간의 삶의 변화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독일 국민들과의 어떤 소통 과정을 통해서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디알로그 프로세스 이렇게 있죠. 이제 독일어로 디알로그 하면 영어의 다이얼로그입니다. 프로세스는 영어의 이제 프로세스죠.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대화 과정입니다. 국민과의 어떤 이 소통 과정 이걸 통해서 담론화인 겁니다. 여론을 논의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더스트리 4.0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 관리자의 시각에서 준비한 그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대비다. 이렇게 본다면은 노동 4.0, 즉 독일어로 이제 아르바이텐 4.0이라 했죠. 이것은 노동자, 즉 우리 인간의 삶과 또 노동, 즉 일의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이 바꾸게 될 미래사회의 노동 개념의 변화 또 그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우리 삶의 변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더스트리 4.0의 목표인 스마트 팩토리 기반의 새로운 생산 시스템 안에서의 그 기계와 서로 협력하는 인간의 노동 뿐만이 아니고 정말 좋은 노동 우리가 뭐 요즘 나쁜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노동이라는 그런 어떤 이상 슬로건 아래 미래 노동 세계에서의 어떤 사회적 조건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다가올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게 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노동 4.0 백스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 명명되고 있는 그 산업 환경의 변화에 상응해서 노동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또 이를 위해서 국가와 개인 등 다양한 사회 주체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룬 일종의 그런 보고서가 노동 4.9 백스입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이 독일 정부는 연합노동사회부라고 있습니다. 독일어로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입니다. 이 연합노동사회부가 주관이 돼가지고 이 백서 완성하기에 앞서서 노동 4.0 백서를 만들기에 앞서서 노동 4.9 녹스도 발간했습니다. 독일어로 이제 그린부ch Arbeiten Vierpunkt 누ll 독일어 읽으면 그래 되거든요. 그린이 영어의 그린입니다. 부흐는 영어의 북입니다. 이게 녹스죠. 그래서 번역하면 그래서 이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에 있는 이 녹스 제도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추진하는데 이 녹스가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일반 시민이나 관련 집단,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와 토론을 요청하는 제안서거든요. 녹스가. 그래서 독일 정부는 이 노동 4.0 백서를 발간하기 2년 전에 노동 4.0 녹스를 우선 내놓고
독일 시민사회의 토론과 의견 개진을 요청한 겁니다. 이렇게 참 독일 사람들이 현명한 게 이렇게 국민과의 공론화 과정, 소통 과정을 반드시 거치고 이걸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이런 걸 하지 않고 현 정권도 그렇지만은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일부 자기 주변 사람들 결정하면 그건 민주국가가 아니죠. 독재국가지.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 그 의사결정을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렇죠? 그게 이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국민과의 그 소통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겁니다. 결국 국민 개개인이 이 노동 4.0이나 인더스트리 4.0 바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노동 4.0 녹서는 그 당시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장관이 2015년에 소개를 했고, 그 미래 노동사의 주요 흐름, 또 가치관 변화, 또 주요 양상 이런 거를 간략하게 이제 서술하고 있는데, 이 녹서에서 던진 질문들, 즉 디지털 전환이라는 기술 발전의 추세, 흐름, 그리고 그에 따른 노동시장을 둘러싼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노동 모델이 필요한 것인가? 그렇다면 그 새 모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 것인가? 이걸 독일 사회에 물은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대화를 거쳐서 발간한 것이 노동 4.0 백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서에는 다양한 사회적 논의와 대화로부터 나온 거기에서 도출된 결론들이 요약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독일 정부가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의 인더스트리 4.0 패러다임을 뛰어넘어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인간을 중심에 둔 미래의 노동과 직업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초석을 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민주적인 과정을 거쳤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당시 노동 4.0 백서 서문에 보면은 지금 여기 인용문 있죠. 요 내용입니다. 서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주 36시간 노동, 사업장 내의 위생이나 안전대책 개선, 아동노동 금지, 이런 게 예전에는 이런 사안들이 내일의 노동이라는 비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갈구하는 노동의 비전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죠. 여기 나와 있다시피 바닷가에 앉아 무릎 위에 노트북을 놓고 일하는 창의적인 지식 노동자,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다음 주 원하는 교대 근무 시간을 입력하는 생산직 노동자, 이런 모습입니다. 미래의 노동세계가 오늘날과는 또 달라질 겁니다. 미래의 노동세계가 과연 미래의 노동은 오늘날보다 더 나을 것인가? 우리는 보다 자율적으로 우리의 노동을 결정하고 보다 더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인가?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갈 것인가? 아니면 기계가 혁신과 생산성 증대를 주동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우리는 노동 4.0이라는 제목 아래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녹서에 서술하고 폭넓은 사회적 대화 속에서 이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사회 각계 구성원 집단, 협회, 단체, 기업,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토론에 참여했다. 이렇게 노동 4.0 백서 서문에 딱 밝혀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비대면 생활을 한 3년 정도, 2년 반 정도 했잖아요. 그죠? 비대면 생활을.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도, 비대면 업무도 우리가 경험해 봤고요. 그런 경험에서 이제 우리가 비대면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이런 디지털화로 인한 변화들이 이제는 미래가 아니고 현재 우리 삶의 일부가 사실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나 이런 비대면 디지털 환경에 취약한 직업 종사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피해가 좀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독일의 이 노동 4.0 백서는 이러한 변화로 야기될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에 대비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디지털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와 잠재력도 분명히 있거든요. 국가경제 산업발전을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진다든지
유효한 지금 자기가 가졌던 자격증이 하루아침에 쓸모없는 종이 조각이 될 수도 있고, 그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발생하게 될 계층 간의 격차나 인간관계의 상실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미리 대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독일 사회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에 있고 또 취약한 영역은 어디에 있고 이런 걸 잘 알아내 가지고 다가올 미래 사회에 더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독일 사회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지 이 독일 시민들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게 이 노동 4.0 백서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화가 기회도 되고 위기도 될 수 있죠. 그런데 이것만 다루는 게 아니라 또 전체 직업세계, 노동시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 이러한 것이 또 독일 사회에 미칠 파장 이런 것까지도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이 백스가 우선은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면서 개인의 성향과 또 기대에 맞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노동시간, 자기가 그날 할 수 있는 업무를 마쳤을 때는 언제든지 퇴근할 수 있다든지, 그죠? 노동시간도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 이런 게 아니고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 이제 노출되는 노동자와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 이런 건 요즘에 우리도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죠. 또 기계의 인간의 일자리 대체, 또 기계와 인간의 협업 과정에서의 노동자의 권리 보호, 그리고 공동결정과 민주적 참여가 가능한 그런 건강한 기업 문화 창출, 이런 것이 다 노동 백서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와 같이 디지털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직업 종사자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영업자의 노동 조건, 사회보장제도, 이런 것도 이제 미래 사회에는 그 맞게 다시 개선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게 다 노동 백서에 이제 실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토론 과정을 거쳐서 새롭게 업데이트해서, 그죠? 더 나은 내용을 또 업데이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독일 정부가 이런 미래 인류의 다양한 삶의 형태와 사회 변형에 대한 대책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진지한 태도로 이렇게 접근하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구성할 수 있는, 그야말로 독일이 예전부터 표현하는 사회주의 국가, 조지알 슈타트, 이 이제 독일이 표방하는 국가는 사회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사회주의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고 공산주의와 좀 동일시하면서 사회주의라는 말을 하면은 굉장히 북한처럼 우리가 공산화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유럽의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이 전부 사회주의 국가지, 그죠? 사회국가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기회의 균등이라든지 정말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사회, 이런 걸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고 실제로 행동으로 보이는 국가 중에 하나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선도적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국가를 이제 표방하는 국가인데 독일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물결에 그걸 우리가 피하려고 한다고 피할 수 없지요. 어차피 부딪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나중에 당황해서는 안 되니까 미리 체계적으로 대비하자는 거죠. 이 노동 4.0은 산업 4.0, 즉 인더스트리 4.0 정책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이 디지털화에 대한 논쟁에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논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지한 논의를 위해서 아까 말했다시피 다양한 각 분야의 전문가나 협회나 뭐 이런 기업에도 마찬가지고 단체에도 이런 녹슬을 제공해 가지고 워크숍도 개최하고 관련 세미나도 개최하면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과 입장을 이제 귀담아 들은 거죠. 그리고 관련 주제로 많은 학술 연구도 수행하고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대화도 시도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 시민들과의 대화를 이끌기 위해서 특히
그 영화제까지 개최한 게 참 특이합니다. 그 뒤에도 나오지만 그 7편의 디지털화 이후의 노동의 미래를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다큐 영화를 독일 전역 30여 개 이상의 도시에서,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이제 독일권 국가죠. 오스트리아와 리히텐슈타인, 스위스에서도 상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제에는 10,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방문해가지고 영화를 관람했는데, 영화를 상영한 후에 약 500여 명의 미래 노동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이 시민인 관객들과 노동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역사회 변화라든지 위기나 기회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정말 질투철미하죠. 이렇게 독일은 교육 시스템 자체가 어릴 때부터 항상 이런 토론하는 수업을 많이 하고 토론에 익숙한 국민들 자체가 토론에 익숙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없고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과정을 다 거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결과물이 나오겠습니까?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서 거기서 그 에센스만 뽑아내면,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노동 4.0에 이어서 지금 사람 중심의 사회 4.0, 독일어로 게젤샤프트 4.0이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요. 잠깐만요. 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영상을 또 준비한 게 있는데요. 이게 한 19분짜리입니다. 조금 길어서 제가 조금 자를까 하다가 그러면 또 내용이 조금 그 연속성이 결여되니까 일단은 제가 듣다가 시간에 따라서 만약에 시간이 조금 부족하면 다음 시간에 또 텍스트 남은 부분 하면 되거든요. 독일 인더스트리 4.0에 대해서 인간 중심의 어떤 그런 테마에 대해서 다룬 내용인데, 우리가 텍스트만 보면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영상 준비한 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똑똑한 공장의 시대 인더스트리 4.0과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는 똑똑한 공장이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독일의 고민과 인더스트리 4.0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인더스트리 4.0의 구체적인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인더스트리 4.0은 어떠한 기술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리고 디지털 트윈은 과연 무엇인지 배경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입장에서는 제조업은 저렴한 인건비를 경쟁력으로 하고 있는 중국이나 제3세계와 경쟁하기에 도저히 불가능한 산업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제조 공장을 제3세계로 이전시키는 전략을 기본적으로 선택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전략은 품질에서의 우위나 독보적인 브랜드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높은 품질과 높은 수익성을 보장하는 전략을 개발하게 됐는데요. 독일은 2009년에 기업연구소, 산업협회 전문가들이 모여서 인베드 시스템 국가 로드맵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더스트리 4.0 또는 스마트 공장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전략의 내용입니다. 스마트 공장에서는 노동자가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비중을 더욱 줄이고 그 대신에 창의적 기술 개발과 혁신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인구 감소 현상이 두드러진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 중국 같은 신흥국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취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높은 품질을 방금도 이제 나왔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게 매력적이고 필요한 게, 우리가 지금 인구 감소에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경제활동 인구가 부족하고, 그죠?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대부분 육체 노동에 이제 종사를 하니까. 그래서 독일의 이 인더스트리 4.0이 우리한테 사실은 가장 적합하다, 그죠? 고부가가치의 효율적인 시스템, 이게 이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산업개혁이 여기에서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유지하면서 높은 수익성을 확보한다. 이런 것이 바로 인더스트리 4.0이 바로 여기서 비롯되게 된 것입니다.
독일의 고민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인더스트리 4.0은 제조업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해지는 트렌드에 적응하기 위해서 기업 개별 단위의 전략을 취하는 방식을 넘어서서 가치 네트워크를 실시간에 작동시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설비를 통해서 자동차, 엔지니어링, 전자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면서 사이버 물리 시스템 설비라는 것을 구축하고 그리고 수출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에서는 제조업 디지털에 따라서 기존의 제조업 시스템이 붕괴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인더스트리 4.0은 따라서 하나의 특정한 기술이라기보다는 제조업과 생산 공장의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조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사이버 물리 시스템의 디지털 트윈을 어떻게 고용을 고도화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노동자와 협업을 이루면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물 인터넷이 연결되고 로봇과 인터넷이 활동하면서 공장들은 더 좋은 물건을 더 빨리 만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혁명적 변화에 주목하는 이유는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것을 바꿔놓고 그것이 가져오는 파괴력과 창조력이 있습니다. 독일은 2009년을 계기로 제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빠르게 전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독일 정부가 사이버 물리 시스템 기반의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는 그런 구절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은 201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제조업 경쟁력에서 세계 최고이고 실업률은 2010년에 6% 이하로 떨어진 이후로 계속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정보통신기술 결합해서 지능형 스마트 공장으로 만들어서 진화하자는 그런 내용이었죠. 따라서 인더스트리 4.0을 제조업의 혁명 또는 생산 공장의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과 사물인터넷을 통해서 공장의 기계, 산업 장비, 부품들 이런 것들이 서로 정보와 데이터를 자동으로 주고받고 기기마다 인공지능이 설치되어서 모든 작업 과정이 통제되고 따라서 사람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도 수리와 작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너희들 집에서 플라스틱 샤워기 절대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뭐? 유튜브 선전이죠.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기업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용품 업체인 아디다스의 사례입니다. 아디다스는 스피드 팩토리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인더스트리 4.0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아디다스는 지난 1993년부터 운동화 생산 공장을 아시아로 이전했었는데 2016년부터 독일 국내에서 운동화 생산을 재개하게 됩니다. 중국도 아시아에서는 운동화를 수작업으로 보통 만드는데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로봇이 운동화를 제작하게 됩니다. 로봇 생산비가 아시아 지역의 인건비보다 저렴하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을 했겠죠. 따라서 새로운 트렌드를 즉각 반영해서 빠르게 제작하고 즉시 유통할 수 있는 것도 이 스피드 팩토리의 중요한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로닉의 3D 프린팅 기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로닉사는 다양한 부품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는데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가전 산업에 있어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게 돼서 제너럴 일렉트로닉의 모든 제품이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서 생산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기업인 BMW 역시 3D 프린팅 방식으로 부품을 생산함으로써 생산 체계의 유연성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많이 들어본 기업은 아닌데 쇼코로코라고 하는 초콜릿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닌데 수제 초콜릿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여기서는 3D 프린팅을 통해서 수제 초콜릿을 생산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디자인과 물량으로
그리고 비싸지 않은 맞춤형 초콜릿을 단시간에 공급하는 기술 혁신을 이루면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 생활에 뿌리 내렸다라는 평가가 나오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 인더스트리 4.0의 기술 독일어로 초콜릿이 쇼콜라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업 이름이 아마 쇼콜로크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일까요? 인더스트리 4.0은 분산형 기술 시스템, 그 다음에 자율형 프로세스 관리와 같은 첨단 기술의 인베이드 시스템, 그리고 사물 인터넷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일까요? 인더스트리 4.0은 분산형 기술 시스템, 그 다음에 자율형 프로세스 관리와 같은 첨단 기술의 인베이드 시스템, 그리고 사물 인터넷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일까요? 인더스트리 4.0은 분산형 기술 시스템, 그 다음에 자율형 프로세스 관리와 같은 첨단 기술의 인베이드 시스템, 그리고 사물 인터넷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일까요? 인더스트리 4.0은 3D 프린팅, 이러한 기술들이 결합된 새로운 제조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분산형 지능 시스템은 사람이 직접 통제하는 중앙 집권적 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제품과 기계 사이의 대를 3D 프린팅, 이러한 기술들이 결합된 새로운 제조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분산형 지능 시스템은 사람이 직접 통제하는 중앙 집권적 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제품과 기계 사이의 대를 3D 프린팅, 이러한 기술들이 결합된 새로운 제조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리적 존재와 디지털 존재가 연결된 시스템 또는 물리적 물체와 디지털 표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현실 사물의 쌍둥이를 만들어내서 물리적 존재와 디지털 존재가 연결된 시스템 또는 물리적 물체와 이상하게 자꾸 반복이 되면서 그죠?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죠? 우리 텍스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뭐 끝까지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시간도 조금 그렇고 우리가 오늘 텍스트를 마치려면 시간을 또 조절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텍스트 272쪽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서 쭉 지금까지 이제 독일 정부가 인더스트리 4.0을 기반으로 해서 이 생산 공정에서 이제 개혁을 이끌어서 거기에 따른 인간의 삶과 노동력 문제를 고민하는 노동 4.0, 이걸 이제 담론으로 확장했다는 내용까지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런 인간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완성하는 사람 중심, 즉 사회 4.0, 독일어로 이제 게젤샤프트 피어풍크트 눌 이렇게 읽는데 사회 4.0 혹은 사회국가 4.0 이런 명칭을 만들었습니다. 명칭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이런 내용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독일의 4.0 논의에서 산업 4.0, 인더스트리 4.0 정책이 자칫 빠져들 수 있는 그 기계 중심의 어떤 사고, 이런 잘못된 부분을 미리 방지해서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패러다임 환경에서도 인간 중심의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그게 이제 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 기계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감시와 통제라든지 노동의 성과에 대한 통제라든지 노동자와 고객 정보를 또 남용할 수도 있고 또 오용할 수도 있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연락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 이제 개인정보와 관련된 거죠. 또 사업 목표값 결정할 때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또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디지털 프리랜서, 이런 노동자들의 사회보장제도에 이런 사람들도 통합시키고 노동권을 보장하는 문제,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업에서만 꼭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업이 아닌 노동자들도 다 기업이 아닌 그런 노동 현실에서도 있을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사안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회 4.0이죠. 사람 중심의. 그래서 독일이 전통적으로 이 독일이라는 국가가 공과 사가 굉장히 분명한 공사를 분명히 구분하는 그런 어떤 국민성도 그렇고 국가 시스템도 그렇습니다. 공과 사를 엄밀하게 구별하고 또 이것이 명확한 업무 구조와 업무 문화를 이제 잘 만든 그런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기업 윤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업무의 디지털화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게 일과 개인 시간, 직장과 집의 구분이 좀 불명확해지잖아요. 좀 더 유연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에 이런 미래사회에 맞게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노동 환경은 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반면에 오히려 이런 디지털화된 노동의 현실은 어떻게 보면 촉박한 업무 일정이나 비현실적인 업무 목표나 또 업무가 과중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노동은 이제 시간도 그렇고 고정된 업무 공간에서 정해진 업무 시간에서 그죠? 또 고용 계약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일을 했는데 미래에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크라우드 워크 뭐 이런 플랫폼 노동자 이런 이제 새로운 직종들이 생겨나니까 전통적인 노동 개념이 이제는 바뀌는 겁니다. 디지털 일용직 일자리가 이제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에 따라서 환경이 바뀌어야 되니까 노동의 디지털화가 우리 인간의 디지털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디지털 노동의 인간화, 디지털 노동을 인간에 맞게, 우리 인간에게 맞게 거기에 맞춰야 된다.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사회, 즉 사회 4.0 이런 이제 명칭도 생겨났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요. 먼저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입니다. 산업 분야 생산 공정이 첨단화되면서 시작된 게 이제 인더스트리 4.0인데 이러한 패러다임의 시작이 이제 대부분 제조업 분야에서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제조 공정 내에 단순 노동은 이제 기계가 거의 다 대체합니다. 그리고 생산 공정에서 기계나 로봇의 작동 상황을 작업자가 이게 사람이죠. 사람이 원격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봐왔던 그 노동 4.0 백서 그 논의가 사실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실제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 분야의 전유물로만 생각했던 유비쿼터스 업무 환경 이런 게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이제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디지털화와 자동화는 우리 인간의 일을 예전보다는 그 육체적으로 우리 인간이 힘들어서 하는 일을 좀 경감시켜주고 쉽게 해주는 일도 이제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게 이제 일자리를 인간이 빼앗긴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심각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심각한 문제인데 그렇다면 이런 업무 환경에서 우리 인간의 역할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컨베이어 생산 시스템에 기반한 그 사업장 내 작업자들은 이제 기계에 아무래도 기계보다는 못하잖아요. 그죠? 인간은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힘에 그죠? 기계에 밀려서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고 서비스나 요식업 분야에서도 직원보다는 이제 키오스크 같은 기계가 주문을 받아가 서비스도 진행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 사람들이 이제 서비스 측에서 보면 아직까지 많이 하고 있지만 일부 이제 대형 식당이나 저도 이제 그런 현상을 많이 봤는데 기계가 배달하고 뭐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점점 심화되겠죠. 더 많이 이제 보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적 근로자나 단순 노동 업무 종사자들은 이미 생계 위협을 받는 상황인데 뿐만 아니고 이러한 새로운 노동의 패러다임이 인간의 창의력과 인지력을 요구하는 분야에도 이제 거기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일상의 정기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분야에도 예를 들면 뭡니까? 스포츠 기사나 일기예보 작성 등의 업무는 이미 인공지능이 문제없이 지금 이걸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더 뭐 정확하고 더 빠르니까, 그죠? 그래서 로봇과 인공지능이 이제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새로운 기회조차 잡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로봇과 인공지능이 인간을 몰아내고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경우가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동차 생산 분야를 만약에 우리가 그 사례를 보면요.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생산 로봇은 인간 작업자의 동료가 되어서 움직이고 로봇이 가진 강점, 즉 제조 과정의 품질 관리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생산성을 통해서 생산 공정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로봇이 가진 장점입니다. 그래서 로봇이 인간의 지식과 지시에 기반해서 생산 업무를 진행하고 또 인간 작업자는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새로운 영역에 자신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인간과 기계 간의 협업이죠. 과거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인간의 반복적인 수작업 이런 것은 이제 전부 로봇이 더 잘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로봇팔이 더 잘하고요. 로봇이 할 수 없는 복잡한 업무를 인간이 진행하는 그런 이제 인간과 기계 간의 분업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정확성을 필요로 하면서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단순 육체 노동은 로봇이 인간보다 훨씬 나으니까 로봇이 대체하고 있고요. 고도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이 필요한 업무는 아직까지는 인간이 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과 인공지능이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그죠? 이런 이제 생각하는 인간의 역할이 아직까지는 중요한데 기술과 컴퓨터의 발달로 이런 소통의 흐름은 인간 대 인간 혹은 인간과 기계, 기계와 인간, 기계와 기계 이렇게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진화는 이렇게 인간과 기계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해서는 단순히 기계와 컴퓨터가 인간을 대체하는 그런 그 미래만을 떠올리는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지금까지 이 공학 중심의 기술 발달이 업무 공정화에서 인간과 기계를 물리적으로 서로 구분해 가지고 격리시키고 서로의 공간을 분리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우리가 봤지만은 약한 인공지능이 현실이 되는 현재와 또 물론 가까운 미래에는 인간과 기계가 좀 더 격렬하게 공존해야 됩니다. 인간도 더 노력해야 되죠. 인간과 기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전제 조건은 기계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인간에 대한 보다 철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인간과 기계 간의 상호작용은 점점 더 인간과 인간 간의 상호작용과 유사해지고 있습니다. 그죠? 기술이 계속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술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지원하고 보완해주는 존재. 그래서 인간과 기계가 더욱 효과적으로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계 생산 설계라든지 인공지능이 장착된 기계와 인간 사이의 인터페이스, 또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계 설비의 사용 과정에서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이라든지 민감한 데이터와 정보를 다루는 기술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존중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는 인간을 중심에 둔 주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 용어 중에 약한 인공지능 이 말이 조금 와닿지 않는 분은 이 밑에 각질을 보면 알 수 있죠. 약한 인공지능은 이야기하고 글을 읽고 쓰고 정보를 조합하고 이해하는 것을 사람하고 좀 비슷한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거기서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그런 기술을 가진 인공지능이죠. 반면에 강한 인공지능은 약한 인공지능의 능력에 좀 더 플러스 알파된, 그러니까 독립성도 있고 자아도 있고 정신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 강한 인공지능.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게 이 강한 인공지능 때문에 미래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죠. 아직까지는 이 강한 인공지능은 대세는 아닙니다. 이제 아직 개발 단계고 일부 쓰이고는 있지만 극히 드문 분야고요. 약한 인공지능이 아직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인간과 기계 간의 협업이 이제 가능한 거고요. 자, 이 표에서 이제 인더스트리 4.0과 아르바이텐 4.0, 게젤샤프트 4.0, 즉 4차 산업혁명과 그 다음에 노동 4.0, 사회 4.0에 대해서 이제 요약을 해놨습니다. 도표로, 그죠? 일목요연하게 해놨으니까 이걸 우리가 참조하면 지금까지 내용을 이제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업 4.0, 즉 인더스트리 4.0에 기반한 독일의 4차 산업혁명 논의에서는 단순히 생산 공정을 최적화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이제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비즈니스 모델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일명 서비스 인터넷이죠. 이걸 서비스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보완이 되는데, 스마트 제품들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들 기기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기계와 기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개별 기기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해 가지고 필요한 움직임을 조정하고 진행하고 뭐 이렇게 하는, 알아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현실이 된 이 인공지능, 그리고 기계와의 상호작용, 그리고 그들이 요구를 파악할 수 있을 때 인간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도래하는 건데,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시대에는 인간과 기계, 기계와 기계 간의 어떤 소통,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도 많이 생기겠죠. 또 더 나아가서 요즘 우리가 많이 언급하고 있는 메타버스, 그죠?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플랫폼들이 이제 개발되면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이제 구분이 거의 모호합니다. 그래서 가상세계와 나, 현실세계와 나, 이렇게 또 다른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사람, 그리고 기계들과 상호작용하는 현재 상황에서 인간 간의 상호작용, 이런 것을 이제 고민하던 때는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물건에 무선 통신 기능을 가진 센서가 부착되어서 유무선으로 연결된 그런 세상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과 인간, 인간과 기계, 기계와 기계 간의 소통, 상호작용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 그 추이 과정을 살펴보고 또 예측도 하면서 계속 고민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인더스트리 4.0이 바로 인간이 기계로 대체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죠. 기계가 인간을 지원하는 의미입니다. 아직까지는. 하지만 특정 업무를 진행하는데 인간의 직접 업무와 노동은 이전보다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이런 직업 세계에서는 우리 인간도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옛날처럼 뭐 암기 위주의 단순 반복적인 학습이나 이런 것은 빅데이터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 강조하는 게 창의력이나 창조력, 이런 걸 자꾸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직업 세계에서 우리 인간은 자기 주도적인 생활 습관을 기반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끊임없는 학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매년 세계 경제 포럼이 발간하는 미래 고용 보고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미래 직업 세계에서는 보편적인 지식과 역량을 지닌 그런 인재가 아니고 도전 정신에 기반한 창의적 인재가 더 적합하다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을 그저 원칙이나 규정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틀에 박힌 그런 상투적인 형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관점과 차원에서 좀 뒤집어 볼 수도 있고 좀 삐딱하게 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재가 미래 직업 세계에 필요한 인재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배울 준비가 된 그런 사람이 로봇에 대체되는 것이 아니고 로봇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이 쉬워서 그렇지 정말 어렵죠. 이런 창조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어째요?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저도 뭐 예전에 저도 이제 지금 50대 뭐 후반에 들어서고 예전 뭐 학교에서 배운 게 항상 암기 위주의 창의성이 발현되지 않는 그런 교육 시스템에서 성장해 왔지만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항상 새로운 사고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대는 더욱더 이제 그런 사고방식이 필요한 그런 시대에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어요. 무조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암기해야 되고 이렇게 힘든 공부보다는 그죠? 그렇게 이제 하는 거는 인공지능 빅데이터에는 당할 수 없죠. 뭐 재판 이런 것도 판사하는 것도 인공지능이 사실은 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 성향도 없고 그죠? 그 지금까지 판례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종합해서 더 공정한 판결을 낼 수 있고 우리 같은 경우 특히 이런 그 재판 과정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재판 결과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죠. 형량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서 지금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 어쨌든 이런 인재가 미래 사회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도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주도하는 시대는 이렇게 인간과 기계, 인간과 시스템 간의 이 상호작용이 작업 내용이나 절차에 따라서 이제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는 매우 높은 수준의 좀 복잡하고 좀 추상화되는 혹은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도 요구되고요. 그래서 근로자는 이제 주도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실행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소통 능력도 있어야 되고 자기 스스로 조직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되고 그래서 우리 사회의 4차 산업혁명 논의가 기술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미래 직업 세계에서 인간이 기계를 제대로 컨트롤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계적 사고를 하는 인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인간다운 삶의 가치와 인본주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지닌 인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뭐 또 4차 산업혁명과 교육이라는 내용도 나오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48분 약 50분 다 됐거든요. 이 뒷부분은 또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우리 이제 한국과 관련된 내용이 조금 나옵니다만 지금까지 한 내용이면 이제 충분히 우리가 이 텍스트에서 목표라는 내용을 다 달성했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다음 시간은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